이제 당신의 입술이 제 입술에서 죄를 씻어 주었네요. 그럼 그 죄가 제 입술에 있겠군요. 제 입술에 있던 죄요? 아, 잘못을 감미롭게 꾸짖는군요. 제 죄를 다시 가져갈게요.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우선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작품의 배경은 이탈리아의 베로나로 이곳의 몬테규 가문과 캐필렛 가문이라는 두 가문이 서로 반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권세가 있는 도시 귀족 집안이라서 이들 집에 고용된 하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연극은 두 집안의 하인들끼리 벌인 싸움이 귀족 청년인 벤볼리오와 티볼트의 싸움으로 번지고 이어서 시민들의 집단 싸움으로 커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베로나의 영주 에스칼루스 대공이 싸움 현장에 나와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엄벌을 내리겠다고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카루스를 따라온 페리스 백작이 카플렛 가문의 13살 난 딸 줄리엣과 결혼하기를 희망하자 줄리엣이 너무 어려 조심스럽지만 줄리엣의 의향을 떠보려고 그를 밤에 초대하기로 합니다. 줄리엣의 어머니인 카플렛 부인은 페리스와 딸의 결혼에 찬성해 줄리엣에게 페리스를 만나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 가운데 몬테규가 당주의 아들인 로미오는 캐필렛 가문의 로잘린을 연모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랑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해서 그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몬테규 가문의 당주는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이 된 아들이 걱정되어 조카인 벤볼리오에게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벤볼리오는 로미오가 상사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로잘린을 잊어버릴 것을 권하지만 로미오는 로잘린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있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카플렛가의 파티에 로잘린이 올지 모른다고 말하자 로미오는 로잘린도 보고 다른 여인들도 볼 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로미오는 사촌 벤볼리오와 그의 친구 머큐시어와 함께 캐필렛 가문의 무도회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발코니에 있는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로미오의 열렬한 구애로 줄리엣은 로미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 로미오,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 라는 줄리엣의 유명한 독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수의 가문인 두 사람은 로마 가톨릭 교회 수도자인 로렌스 신부에게 도움을 청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며 두 가문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던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비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편 줄리엣의 사촌이자 극단적인 성질의 티볼트는 로미오가 무도회에 숨어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무도회에서 처단하려고 했지만 캐필렛 가문의 당주가 막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티볼트는 이것을 치욕스럽게 여겼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밀 결혼식 이후 우연히 거리에서 로미오, 머큐시오, 벤볼리오를 마주치자 로미오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와 결투를 할 수 없어 싸우지 말자고 애원을 하지만 이것을 남자답지 못한 처사라고 여긴 동료 머큐시오가 티볼트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로미오가 싸움을 말리지만 티볼트의 기습 공격으로 머큐시오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죽어가면서 몬테규 가문, 캐필렛 가문 두 가문의 저주를 내리고 로미오를 원망합니다. 로미오는 친구의 죽음에 분노하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며 복수를 다짐하고 얼마 가지 않아 티볼트는 로미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두 가문의 갈등을 지긋지긋하게 여긴 에스칼루스 대공은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해 로미오도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공의 자비로 만토바로 추방을 당하는데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음을 알리지만 로미오는 베로나를 떠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고문이라고 비통해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가 만토바에 있는 동안 베로나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비밀 결혼을 알려 가문을 화해시킨 뒤 영주에게 탄원해 로미오가 사면형을 받게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로미오는 신부가 시킨 대로 줄리엣의 방으로 가고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낸 뒤 로미오는 베로나를 떠나 만토바로 향합니다. 그런데 줄리엣의 아버지는 줄리엣을 페리스 백작에게 바로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줄리엣은 완강히 저항하지만
부모는 불효녀의 투정으로 치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지지했던 줄리엣의 유모도 로미오가 추방된 지금은 차라리 파리스 백작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을 합니다. 줄리엣은 사랑을 위해 로렌스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로렌스 신부는 마시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만들어 줄리엣에게 건네줍니다. 신부의 계획은 줄리엣과 페리스의 결혼식이 이뤄지기 전에 줄리엣이 비약을 마셔 가족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무덤에 안치하면 로미오가 무덤에 들어가 그녀와 만토바로 달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엣은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여 페리스 백작과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는 대만족해 혼사를 예정보다 빨리 하기로 하자 계획이 틀어진 느낌의 로렌스 신부는 불안해집니다. 한편 로렌스 신부의 편지를 로미오에게 전달하려고 만토바로 간 존수사는 만토바 주변에 전염병이 퍼져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편지를 로미오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존수사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로렌스 신부는 일이 단단히 틀어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빠루를 들고 줄리엣이 갇혀있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로미오가 돌아오기 전에 관 뚜껑을 열고 줄리엣을 자신의 방에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몬테규 가문의 하인로부터 줄리엣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서 줄리엣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발타자르와 함께 무덤에 도착한 로미오는 엿보면 온몸을 찢어서 무덤 바닥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그를 납골당 바깥에 세워놓고 줄리엣의 무덤 앞에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줄리엣을 추모하려고 먼저 와있던 페리스 백작이 로미오를 보고 몸을 숨긴 상태였는데 그는 티볼트를 죽인 로미오가 줄리엣의 시체에 몹쓸 짓을 하려는 것으로 여겨 로미오와 결투를 벌입니다. 페리스를 알아보지 못한 로미오는 자신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미친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도망치라며 경고하지만 페리스는 로미오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에 로미오는 페리스와 결투를 시작하고 페리스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신이 죽인 사람이 페리스임을 확인한 로미오는 불운하기 짝이 없기는 우리 둘 다 마찬가지라며 독약을 마셔 자살을 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한 발 늦게 도착하고 깨어난 줄리엣은 이미 숨을 거둔 로미오를 보고 슬퍼하는데 이때 페리스의 하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신부는 줄리엣을 데리고 피하려고 하지만 슬픔에 빠진 줄리엣은 혼자 남아 로미오의 칼로 스스로를 찔러 로미오의 뒤를 따릅니다. 이후 에스칼루스 대공은 로렌스 신부, 페리스의 하인 발타자르의 증언과 로미오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합니다. 대공은 몬테규와 키퓰렉 가문의 가주를 불러 그들의 불화가 불쌍한 젊은이 둘을 희생시켰다고 질타하고 두 가주는 금으로 자식의 모습을 한 동상을 세우기로 해 두 가문의 오랜 불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란 없네. 행복은 겨루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내 죄를 돌려받지요. 로미오는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하며 지금 이 순간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기를 바랐다. 사랑은 한숨으로 만들어진 연기라서 그 연기가 거치면 사랑은 연인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불꽃이 되지. 그 연기가 자욱해지면 연인의 눈물로 가득 찬 바다가 되는 거라네. 상처의 아픔을 모르는 자들이나 남의 상처를 비웃지. 이름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장미를 무엇이라 부르든 장미가 가진 향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창백한 뺨에 짜릿한 눈물을 무던히도 흘렸지. 맛도 보지 않을 사랑의 간을 맞추려 그토록 많은 소금물을 낭비했단 말인가?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 재산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 절반도 헤아릴 수 없는걸요. 로미오, 그대는 어째서 로미오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거부해요. 그렇게 못한다면 애인이란 맹세만 하세요. 그럼 나도 더 이상 캐플렛이 아니에요. 과일나무 가지 끝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적이 저 축복받은 달님에게 서약한데 오, 둥근 궤도 안에서 한 달 내내 변하는 지조 없는 달에게 맹세하진 마세요. 그대의 사랑도 그처럼 바뀌지 않도록. 어디에다 맹세하죠? 아무 맹세 마세요.
하겠다면 품위 있는 자신에게 맹세해요. 이 몸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신이니까. 그럼 믿을 거예요. 내 가슴에 사랑이. 저 맹세하지 말아요. 그대가 좋긴 해도 오늘 밤이 언약은 즐겁지 않답니다. 저의 미천한 손이 이 신전을 모독한 것이라면 얼굴 붉힌 두 순례자 같은 제 입술이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더럽혀진 곳을 씻고자 하는 것은 가벼운 죄에 불과하겠지요. 착한 순례자님, 손을 너무 부당하게 대하시는군요. 이처럼 착실히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순례자들이 손으로 만지는 성상에도 손은 있고 손바닥을 서로 맞대는 것이 순례자들의 입맞춤이죠. 성상에 입술은 없나요? 순례자들에게도? 아, 순례자님, 입술은 기도할 때 써야죠. 아, 성상이요. 그러면 손이 하는 것을 입술이 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입술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더라도 성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기도의 혀음을 받을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베로나 바깥에 이 세상은 없어요. 연옥이자 고문이고 지옥 그 자체죠. 그러니 추방은 이 세상에서의 추방이고 이 세상에서의 추방은 죽음이죠. 추방은 죽음의 잘못된 표현이에요. 시체에 붙는 파리들이 로미오보다 더 멀쩡하고 더 명예롭게 더 절도를 지키며 살아요. 그것들은 줄리엣의 경이로운 하얀 손 위에 앉고 순수한 처녀의 수줍음 때문인지 위아래가 맞닿는 것조차 죄라 여겨 늘 발그스레한 그 입술에서 불멸의 축복을 훔칠 수도 있죠. 하지만 로미오는 추방됐으니 그럴 수 없어요. 아,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는 왜 이렇게 여전히 아름다운가요? 저 실체 없는 죽음이 사랑에 빠져 저 깡마른 혐오스러운 괴물이 그대를 자신의 애인 삼으려 이 어둠 속에 붙잡아 두고 있는 걸까요? 그럴까 두려우니 내가 항상 그대 곁에 머물며 이 어두운 밤의 침대를 결코 떠나지 않겠어요. 난 여기 이곳에서 그대의 침실 시녀인 구더기들과 있을게요. 아, 이곳을 영원한 내 안식처로 삼아 세상에 지친 이 몸에서 불길한 별들의 속박을 떨쳐낼게요. 두 누나, 마지막으로 봐두어라. 팔들아, 내 마지막 포옹을 해라. 아, 숨결이 드나드는 입술아, 제대로 된 입맞춤으로 뭐든 삼키는 죽음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라. 줄리엣에게 키스한 뒤 도격을 잔에 따른다. 이게 뭐지? 진정 사랑하는 내 님이 손에 쥔 잔인가? 아, 내 님이 도격으로 때 이른 끝을 맞이했구나. 어머, 구두쇠 전부 마셔버렸네. 뒤따라갈 때 마시도록 친절히 몇 방울 남겨두지 않고 당신 입술에 키스할게요. 혹시 아직 독이 조금 묻어있을지 모르니 그 약효로 죽어야겠어요. 당신 입술이 따뜻하네요. 로미오의 단검을 집어든다. 아, 행복한 단검아, 여기가 내 칼집이다. 거기서 녹슬고 날 죽게 해줘. 자신을 찌르고 쓰러져 죽는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창작 연도는 1595년경으로 추정되며 초판은 1597년에 나왔는데 1599년 발행된 사절판을 표준판으로 칩니다. 작자의 낭만적 비극으로는 최초의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소설가 마테오 반델로의 작품을 소재로 한 것으로 생각되나 직접적으로는 아서 브루크의 로메우스와 줄리엣의 비화에 의거해 저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 극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운명적 연애 비극으로 청년극 작가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일시에 떨치게 한 대표작입니다. 그러나 명성과는 별개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는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 아니며 첫 상영 당시에는 비평가들로부터 주목할 가치가 없는 통속 드라마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의 소재였고 남녀 주인공의 이름, 스토리 등은 셰익스피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15세기 이탈리아의 이야기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작품 중 대중적인 인기를 가장 널리 오래도록 누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 전개나 캐릭터는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불행한 운명에 처한 연인들을 스타크로스트 러버즈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상투적임에도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연모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옥 같은 시구들이란 것 때문입니다. 작품 전체의 대사가 영시, 약간 오보격 리듬으로 이루어져 전체의 대사가 하나의 시로 읽힐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를 괴수로 보이게 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다른 희곡에 비해 영화화가 자주 되는 편인데 한국에서 잘 알려진 것은 올리비아 허시가 줄리엣 역을 맡은 1968년판과 베즈 루어먼 감독의 1996년판입니다. 1968년판은 올리비아 허시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시아권에서 크게 어필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올리비아 허시는 줄리엣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다른 영화를 찍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6년판 로미오 플러스 줄리엣은 대사와 상황은 원작 그대로 남겨둔 채 배경만 현대로 바꾸는 파격을 감행해 결투 장면이 기관 단총을 갈기는 장면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주연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물론 다음 해에 상영한 타이타닉이 더 대박이었지만 이 영화로 크게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두 영화에서 올리비아 허시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상대역인 1968년판 로미오 레너드 위틴과 1996년판 줄리엣 클레어 데인즈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1996년판 영화에서는 원래 나탈리 포트먼이 줄리엣으로 캐스팅될 예정이었지만 로미오 역의 디카프리오가 로리콘으로 보여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트먼은 1981년생이고 디카프리오는 1974년생인데 정식 캐스팅된 클레어 데인스도 1979년생으로 크게 나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니 픽처스에서 다시 한번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화를 구상하고 있는데 영화 300과 같은 스타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스파이크 리 감독이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힙합톤 버전을 만들 예정인데 티볼트의 시각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1564년 잉글랜드 스트랩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가 읍장까지 지낸 유지라 풍족한 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짐작되지만 가세가 기호로 학업을 중단하고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1592년부터 2년간에 걸친 페스트로 런던 극단도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 이때 신진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에게 본격적인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연극 배우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셰익스피어는 연극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희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작품이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연극계를 주름잡던 한 세력가의 극단에 들어가 간부 단원이 되었고 전속 작가로 활동했으며 때때로 극단에서 단역을 맡아 배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뒤 희극과 비극, 사극 등 여러 분야의 작품을 다양하게 발표했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가 이 무렵의 작품인데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영국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의 활동기는 1590에서 1613년까지 약 24년간으로 이 기간에 모두 37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평생을 연극인으로 보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극단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비가 온다. 이쯤에서 너도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김민호, 비가 온다.